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하루 정치권의 화두는 사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국보위 전력이 문제없다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전문성 때문에 국보위에 참여했지만 그 전력이 광주분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사과가 있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자신과 이호 여사의 비공개 면담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물론 어제 이들이 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과는 가장 좋은 정치적 수습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과할 때는 그냥 사과를 해야지 사족을 달게 되면 그 효과는 반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의 사과를 평가한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그 발사할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기관 관계자인데요. 이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평안북도 철산리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인데요. 예. 이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고 혹은 그 다음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혹은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다음에 핵실험, 이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 대한 북한의 그 반복된 대응 패턴이기도 하죠. 예,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패턴은 좀 없어져야 될 패턴인데 말이에요. 네. 어제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대북 유엔 제재안에 대한 합의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헛걸음한 캐리,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신문들 일면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는데요. 예. 이 미중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이 공동 기자회견. 무려 8차례나 연기가 됐는데요. 이 기자회견이 시작된 것은 오후 2시 45분경이었습니다. 예. 회담은 무려 그 5시간이나 계속됐다고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마라톤 회담이었던 셈이죠. 회담 후 그 존 캐리 미 국무장관 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캐리 장관은 또 이 제재에는 중국과 북한의 무역도 포함된다. 아하.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했는데요.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북핵 문제는 대화와 그 협상을 통한 타결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대북 제재 내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양국의 입장 차이가 꽤 크다는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낸 단적인 발언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이죠.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예견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발 악재 그리고 그 유가 폭락 등 그 세계 경기 그 위축 요인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에서 예. 이 기준금리를 현행 그 0.25%에서 0.5%를 그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3월 그 정례 회의 때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관측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막 저걸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이 발표문을. 네. 네? 한자. 근데 3월 달에 이것이 이제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상당히 두고 봐야 지금 이런데. 그렇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 새누리당 얘기인데 말이에요.
연이틀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발언 그리고 친박들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예.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엊그제 그 국회 선진화법 제정 책임과 관련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그 권력자 발언 어제도 좀 이어갔는데요.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그 2030 새누리당 공천 설명회에서 이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되어 왔다. 많은 인재가 정치를 하고 싶어도 이 구태 정치 두려움 때문에 또 그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권력자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어제 보도됐던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는 이 예. 권력 주변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당연히 친박계의 그 행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청와대와 친박계 내놓고 말하진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 속으로는 무슨 소리냐. 김 대표 본인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좀 부글부글 좀 속을 좀 끓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예전에 야당은 백바지론이 나오더니 이제 여당은 지금 완장론이 나오는데 자, 란닝구 백바지 이제 완장에 이르기까지 참 표현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기선제압용이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죠. 그렇죠. 어제 정작 문제가 되니까 김 대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그 당내에서는 그 김 대표 발언이 인재 영입이나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이 공천을 둘러싼 개파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 고도로 계산된 발언 아니냐. 예. 이 기선제압용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친박계 공세를 그 사전 차단하라는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일각에선 주기론까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오스트리아 이원 집정부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상해에서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 3, 4개월을 주기로 해서 이 청와대나 친박계를 이 공격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런 그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항상 물러서 예. 왔는데 예. 이번에는 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공개된 안철수 의원과 이호 여사의 대화 녹취록 이게 이제 지금 안 의원 실무진에 의해서 유출됐다.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렇죠. 그 안 의원을 그 수행했던 그 실무진이 예. 몰래 녹음을 해서 유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비공개 대화를 예.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거. 게다가 그거를 유출하고 또 유출 과정에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아무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즉각 낙상으로 그 안 의원은 즉각 낙상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이호 여사를 그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 실무자의 그 사표를 이제 곧바로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나 그 후폭풍 좀 적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한 미스터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언론사에 넘겨줬는데 언론사에 넘겨주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는 넘겨줬느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근데 뭐 아직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요새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이라고 잘못 발음을 했는데요.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을 2개씩이나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말이 마구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사퇴 압력을 받아 문재인 대표는 354일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 솔직히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기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대위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고 하는 거는, 예.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도 높지만, 또 반면에 비토 정서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토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을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김종인 체제가 시작된 건데, 이제 문재인 체제의 성적표는 아마 정례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는 것은 갤럽한 곳인데, 내일 아마 최종적인 성적표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비대위원장이죠. 어떤 구성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에 따라서 당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빠졌다고 보시냐? 제가 이거 여쭤봤는데. 예,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주로 이제 선거 운동만 하다 보니까. 글쎄, 근데 근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별로 못 갖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요. 상식적으로 원내대표는 비대위 위원장을 맡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당연직이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올 정도로 원내대표는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저는 정보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지금 이걸 말씀하신 여쭤본 겁니다. 거에 기초해서 보면. 예. 기억이 나는데 구당원에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 최고위원들이 모두 거의 됐을 때는 아마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예. 혹은 비대위원을 갖다 추천할 수 있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아마 원내대표가 갖고 있었다. 그만큼 원내대표를 독립적인 별도의 권력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자체를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러면서 비대위원 추천 권한을 원내대표에서 실질적인 특정이나 이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예. 정권을 갖고 이제 행사를 했죠. 그래서 구당원과는 상당히 충돌이 되고, 기본적으로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원내대표에 대한 독립적인 권력을 인정한다는 기본 정신하고도 모순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원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단순히 선거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경제 관련법도 있을 거고요. 또 보육대란 문제 해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2월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예. 원내대표를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비대위가 더 이끈다고 한다면 선거 전략의 한 축을 사실상은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제도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역할이라는 것은 직위가 갖고 있는 제도적 권한으로부터 역할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너한테 역할 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글쎄 제가 아직 그와 관련된 기사를 충분히 읽지 못해갖고 예.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선거 역산을 해보면 예. 지금 3월 23일이 후보 등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5일 남았다, 76일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예. 선거전은 그냥 공중전으로 쭉 가는 겁니다. 부산 대첩이다, 충청도에서 양쪽에 무슨 지원 유세가 붙었다 이러면서 쭉 큰 변화가 없이 가잖아요. 예. 그 3월 23일 후보 등록부터 역산해보면 한 50여일 남은 것이죠. 어허.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두 번의 어떤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월 2일 날 국민의당이 창당을 하죠. 예. 설 연휴가 시작되죠. 예. 그러면서 한 2월 10일경이면 대개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서.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난 후에 설 민심에 반영된 여론조사가 큰 정치 지정을 하나 결정할 거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공천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 그렇게 되면 한 40일 정도 남은 겁니다. 후보 등록일로부터는.
굉장히 빠듯하죠. 예. 이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예. 최종 성적표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제 결정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하.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 총선 앞두고는 정당이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나가신 분들이나 안에 계시는 비주류 비노 측 의원들이나 주장하셨던 게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의 청산 아니었습니까? 예. 그죠? 이것이 사실 제대로 돼야지 일사불란한 총선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 김종인 체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설 민심을 갖다가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총선 직전의 설 민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경향각제 여론이 예. 또 세대 간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예. 이제 의사가 이렇게 교류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김종인 체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경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처음으로 안심번호제를 갖고 경선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안심번호제가 과연 몇 명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그 확보된 사람들이 얼마나 경선에 참여할지 예. 그래서 흥행 요소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반대되는 요소도 갖고 있죠.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진박 비박 논쟁이 붙고는 대구 경북부터 할 거냐. 아마 그 진박 쪽에서는 좀 늦추려고 하겠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려고 할 텐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도권 선거에 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어떤 우위 경쟁을 갖고 계속 미루다 보면 그것을 마지막 진검 승부로 보다 보면 결국 호남 민심만 갖고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기간은 40일 정도라는 겁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나고 난다면 40일밖에 없는데 그 40일 동안 과연 후보 단일화라고 한 것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경선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선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 구성과 사실 이게 인적 구성이라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고를 인적 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대위 구성과 비대위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친노 청산의 의지가 읽혀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정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애초에 선대위에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선대위의 구성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단 말이죠. 예. 나중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친노 선대위다 이런 비판을 갖다 일주일간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대위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었어요. 예. 선대위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더라고요. 옛날 전통적인 선대위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저도 그거 잘 몰랐네. 예. 실질적으로 총선에 관한 모든 권한은 비대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임 선대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임 선대위를 먼저 출범시키고 외연을 확대했으면 그런 식의 비판을 안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상임 선대위 인적 구성을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위. 하나는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무능하다 하는 거고 예. 올해는 정부 여당에 대통령이 무능하다 해서 경제 심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여야가 이제 무능하다 하는 건데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훨씬 높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정당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놓고 보면 대통령의 어떤 그 여야의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좀 우위에 있죠. 예. 이걸 뒤바꾸려면 선대위의 몇 면이 이제 경제 전문가, 비대위의 몇 면이 이제 경제 전문가 이렇게 돼갖고 양극화 문제랄지 임금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다 퍼볼 수 있을 만큼 전환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제 그 총선 기획단도
또 공약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치돼 갖고 그 인물이 내는 목소리가 커져서 대통령의 어떤 국회 심판론보다 커져서 경제 심판론으로 전환할 수 있게 보완이 돼야 할 것이다 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인적 청산과 이제 관련돼서는 현재의 어떤 면면을 놓고 보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충분치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거 탈당을 고려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요. 자, 앞으로 그러면 추가 탈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제가 뭐 원체적으로 이제 지역에만 지금 하루에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전체 흐름, 뭐 정보, 개별적인 정보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예. 지금 2월 2일이 국민의당 창당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겠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2월 2일날 모든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모든 준비해온 역량, 인적 자산 이런 것을 모두 내비쳐야 하지만 국민의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며 또 그 결과로서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다 드러내 보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2월 2일 전에는 기본적인 정치 질서들이 이동 같은 것을 포함한 정치 질서들이 정리가 되어야겠죠. 예. 아, 그리고요. 지금 아까 지역구 이제 사실 지역구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때죠,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 컷오프는 그건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 끝났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죠. 그죠? 예, 개봉만 안 하고 있는 개봉만 거죠. 안 하는 거죠. 개봉이 박두된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실제로는 20% 컷오프에 대한 평가는 돼 있고 개봉을 안 하는 거고요. 예. 또 시스템도 상당한 정도 이렇게 갖춰 놓았고 예. 영입도 상당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재인 대표 어떤 성적표죠. 예. 성적표라는 의미는 누구가 잘려나가느냐 이걸 보면은 아니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예. 이제 어떻게 비춰지냐. 어떻게 비춰지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했다는 것도 예. 오늘쯤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알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 여론조사 내일자 발표되는 예. 갤럽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 351여일 성적표가 될 거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예. 거기서 출범을 할 텐데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예. 진행자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뭐 인적 청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청산 플러스 새로운 인재 영입, 전체 구도,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예. 그다음에 낙동강 전투랄지 달구벌 전투랄지 예. 대중원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각각의 계획표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하. 김종인 체제가 선을 보이겠죠. 이 당내에서 소문 안 돕니까? 야, 당신 20% 거기 걸렸대 뭐 이런 소문 없어요? 예? 전혀 모르겠어요. 나 잘린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다만 예. 누구나 예. 그 기준이라는 게 비공개인 만큼 예. 더더욱 그 합리성이라고 할까 예. 정확성,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은 갖고 있겠죠. 차라리 공개되어 있는 거면 예. 가령 뭐 출석률 같은 거 이런 거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출석률은 포션이 아마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입법 발의율 뭐 그다음에 그것이 입법화된 비율 예. 같은 경우는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런 건 알 예. 수가 있지만 예.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뭐 그때 어떻게 어느 시점에 여론조사가 들어갔냐에 예. 따라서 또 불운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누가 포함됐다 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국보의 전력 여태까지는 뭐 사실 본인 뭐 그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전문성 때문에 국보위에 참여했지만 그 전력이 광주 분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굉장히 죄송하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정권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이고 또 예. 선거를 갖다 책임지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 정서를 잘 헤아려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은 사실 앞으로 예. 한 50여일이 예. 사실 관건이죠. 굉장히 기른 시간이에요, 사실. 후보 등록일까지 예.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긴 기간이지만 예. 전체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후보 단일화까지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예. 후보 단일 또 염두 안 둔다면
어허. 경선 관리만 해도 예.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데 예. 그 결과 또 어떻게 좀 관리하고 준비하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예. 봐요. 위험 요소들 있잖아요. 예.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 요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거고요. 관리 능력도 필요할 거고 예. 전체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40일,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가장 치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프레임 만들기? 뭐죠? 예, 지역 기반 다지기? 제가 그전에 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인데 이제 당이 더불어가 됐으니까 예.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양극화가 없고 불평등이 최소화되고 그걸 어떻게 최대화 그런 우리 기존의 프레임 짜놓은 걸 어떻게 극적으로 나를 갖다 잘 세우냐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후보도 아니라 저는 수도권에서 절반만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예. 120석 범야권이 120석 이상이 가능할 것이다. 범야권이라는 건 더불어민주당만 따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단독으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의석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120석 정도가 되면 승리라고 본다. 문재인 대표는 절반을 얻어야 승리라고 본다. 그러면 그 승리의 요건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후보가 단일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 수도권이 130석 가까이 되는데 예. 호남의 28석하고 비례대표의 절반 이걸 다 합쳐봤자 한 50여 석밖에 안 되죠. 예. 이건 범야권이 어차피 갖고 나눠 갖는 겁니다. 예. 국민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아야겠지만 예. 그건 나눠 갖는 것이죠.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 130석하고 대중원 강원도까지 합쳐서 30여 석. 여기서 어떻게 승부를 갖다 이룰 것이냐. 거기서 단일화가 안 되면은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목표든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목표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연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연대가 꼭 근데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40일 설 끝나고 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 민심도 있지만 설 끝난 시점에 대체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예. 양당이 다 서류 접수를 마감한 때일 거라고 본 겁니다. 예. 그때부터 경선이 준비 기간 한 열을 거쳐서 이제 경선이 시작될 텐데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 경선 끝나고 단일화가 쉽겠습니까? 근데 경선도 안 끝난 예비 후보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양당에 예.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죠. 시간의 딜레마에.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예, 지금 시각 7시 44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한결 포근합니다. 출근길 활동하기가 훨씬 편안하겠습니다. 다만 사고 난 구간에서는 소통이 어려운데요. 현재 언주로 내곡 방면 영동 전화구가 바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뒤로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양재대로 과천 방면 고룡터널 앞 사거리 바위차로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녹사평대로도 시청 방면 경리담 입구에서 남산 3호터널 남단 하비차로에서도 차량 간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여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여한입니다. 예, 국세청이 해외에 자산을 숨겨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죠? 예, 그 30명 가운데 30대 대기업의 오너 일가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명 중에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있다. 예, 예. 그 국세청이 오는 3월 역에서도 그 재산 자진 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예. 역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처벌하겠다는 예고이거든요. 아하. 조사 대상이 된 탈루 유형을 보면요.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에 이를 통해서 판법 거래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또 특히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 그렇죠. 이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또 수출하는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서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 이제 별 유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서 1조 2,86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추징 실적은 또 매년 증가세라고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년 이게 탈세하는 것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국세청은 이 금융거래 추적 조사나 데이터베이스 복구 또는 암호해독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를 외국까지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 자, 그리고 정부가 그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서 임상 효과가 확인됐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의료업계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동안 얼마나 불신이 많이 쌓였으면 결과가 나와도 못 믿겠습니까? 이 보건복지부가 다른 타 부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법무부, 국방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2차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서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적 안전성이나 환자 만족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의료인간 응급 원격 협진이라든지 도서벽지, 군부대, 원형 선박,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시행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 사업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 진행한 3차 시범 사업 규모의 기관을 148곳에서 278곳으로 그리고 참여 인원도 5,3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려서 올해 안에 원격 의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 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원격 의료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해왔거든요. 근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근거 없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거죠. 원격 의료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용이 낮아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서민들 올 하반기부터는 연 10%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은행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 사이가 70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예, 이분들은 다 25% 정도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게 10% 전후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곳이 없는 예. 금리 공백이 있죠. 예. 중금리 대출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제 보증보험을 들게 한 뒤에 예. 1조 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작에 좀 만드시지. 그 시중은행은 10% 내외고요. 진짜. 저축은행은 15% 내외의 금리로 하반기 중 공급된다고 했는데 이거 하반기 영업 시작하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도 이거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는 또 이제 은행법을 바꿔서 인터넷은행 두세 곳을 더 추가로 선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대출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뀌는 게 많네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현대중공업 400억 들여서 개발한 엔진 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시죠. 이게 작년 8월 달에 이 얘기가 예.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넘어간 걸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게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 그 도면 자체가 유출이 예. 됐대요. 그 제품만 봐서는 복제를 못 하는데 도면이 유출이 되면서 그대로 갖고 지금 현대중공업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